양가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갈비찜 냄새가 섞였고 누군가 따라준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이 오갔습니다. 강태윤이 장인어른 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생활비를 각자 쓰거든요. 부모님이 합가하셔도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자랑도 설명도 아닌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아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동시에 가방 안에서 접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구조가 잡혀 있다고 했죠. 유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강태윤이 서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3주 전, 서윤아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역회사 회계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고, 월말 마감이 다가오면 동료들이 먼저 유나를 찾았습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를 발견하는 속도가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게 유나에게는 직감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남편 강태윤이 각자 생활비를 제안한 건 결혼 첫 달이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공과금과 식비는 반반씩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의 씀씀이를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원칙이 이 집을 그나마 평온하게 유지시켜 왔다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어느 저녁 밥상에서였습니다. 태윤이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시작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꺼내는 말치고는 너무 준비된 투였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 전세계 좀 꼬였어. 갱신을 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입주 통보를 해버렸거든. 당장 나가셔야 하는 상황인데 새집 구하는 동안만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아. 말의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달 초.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나거든. 유나는 찌개를 한번 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뭔가를 삼키기 전에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통보 아닌가요? 말이 나오고 나서 유나는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날카롭게 들릴 뜻은 아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생활비는 각자 쓰잖아. 부모님 비용은 내가 따로 드릴 거니까 유나한테 큰 부담은 없을 거야.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주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가 준비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유나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구조였고 그 구조는 아무도 말로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재봉틀과 책을 두고 간간히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습니다. 태유는 거기 쓰는 거야 라고 물었고 유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쓰지 않는다는 것과 내줘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옷장 위로 올리다가 손목이 꺾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태유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월말 마감 주간이었습니다. 반차를 낸 채로 이불을 들고 코인 빨래방에 다녀왔고 저녁에 돌아와 방 정리를 마쳤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중 하나가 날짜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실수가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유나였기 때문에 수습도 유나의 몫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노트북 앞에서 수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태유는 옆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 강준서가 들렀습니다. 짐 정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형과 이야기하러 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준서는 나가면서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 꼼꼼하게 챙겨줘서 형이 편하겠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태윤도 웃으면서 그러게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불을 빨고 방을 비우고 반차를 쓰고 밤새 수습하고 그것이 꼼꼼함으로 불렸습니다. 그 차이를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구조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인숙 씨가 처음 들어온 날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짐을 옮기는 일이 있어 저녁에 오기로 했고 인숙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그날 반차를 썼습니다. 태유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유나는 처음 들어오시는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반차였습니다. 인숙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나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정리를 잘해뒀네.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편히 지내세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은 유나가 차렸습니다. 인숙 씨는 내가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온 날이니까 어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인숙 씨는 이틀째 되는 날 아침부터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손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처럼 편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나에게는 그 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카드 명세를 확인하던 유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 콩나물, 계란 외에도 인숙 씨가 집어든 참기름과 들깨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공동장보기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카드는 유나와 태윤이 반반씩 채워 넣는 카드였습니다. 부모님 식비는 태윤이 따로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인숙 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간간히 태윤에게 말을 걸었고 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밥을 퍼다 드리고 찌개를 더 드실지 여쭤보고 상을 치웠습니다. 인숙 씨는 내가 설거지 할게라고 했지만 유나가 괜찮아요 하고 먼저 했습니다. 그 편이 더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숙 씨의 설거지 방식을 맞추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빠르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 경험이 언제 생긴 건지는 유나도 잘 몰랐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동안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태윤의 각자 생활비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시간과 동선과 반찬은 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유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으면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불을 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윤은 오전부터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인숙 씨는 근처 성당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집안이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베란다 쪽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유나는 짐박스가 쌓인 작업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밀린 업무 메일을 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받은 편지함을 여는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태윤의 개인 메일 계정이었습니다. 태윤이 재택 근무할 때 유나 노트북을 쓴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노트북이 무거워서라고 했고 유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그아웃이 안 된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닫으려고 마우스를 가져가다가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및 이사 일정 조율. 발신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우스를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윤이 전 세계가 꼬였다고 말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입주 통보를 해서 급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확인서가 2달 전에 이미 메일로 왔다는 건 그 상황이 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의자 등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합가 이야기를 꺼낸 날 태윤의 말투가 너무 매끄러웠던 것. 부모님 비용은 자기가 따로 드린다고 먼저 못을 박은 것.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유나의 연봉이 오른 직후였다는 것. 유나는 그 연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한 해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아닌 것과 우연도 아닌 것 사이 어딘가에 이 상황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메일창을 읽지 않은 채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메일 발신일. 2달 전. 합가 통보 시점과의 차이. 조용히 타이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합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고부 갈등도 아닐 수 있다는 것.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유나는 그 생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열어야 할 때가 되면 열게 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메모를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고, 감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꺼내면 말이 먼저 나오고, 말이 먼저 나오면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유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인숙 씨는 합가 이후 조금씩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부엌에서 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인숙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왔어요. 오늘 내가 해봤어. 된장찌개.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찌개를 한술 뜨는데 간이 셌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된장찌개는 역시 다르다며 2번 떴습니다. 유나는 밥을 먹으면서 물을 2번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할게요. 내가 해야지. 유나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나가 퇴근하고 들어오니 인숙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아, 오늘 낮에 좀 나갔다 왔더니 피곤해서. 유나 씨가 해줄 수 있어요? 부탁하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일은 내가 할게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네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서 재료를 꺼내면서 가스불을 켜면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손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나의 방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이체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항목들을 확인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낯선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15만 원. 항목 이름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이체였습니다. 수취인 계좌 끝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낯선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전에 태윤이 부모님 경조사 있을 때 같이 쓰자며 만든 공동생활 계좌였습니다. 유나는 언제부터 이 이체가 생겼는지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설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맞춰둘 때 내가 같이 해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그렇게 말했고 유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체 내역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달 전부터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5달이면 75만 원이었습니다. 유나의 통장에서 각자 생활비라는 원칙 아래에서 유나는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공동계좌로 매달 나가는 이체, 이거 뭐예요? 태윤은 잠깐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공과금 정산 때 같이 넣어둔 거야.
뭐가 문제야? 설정한 기억이 없어서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설정해줬잖아. 유나 대신. 기억 안 나?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게. 그 단어가 귓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 설명은 매끄러울 것이고 유나는 그 매끄러움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적어둔 날짜 아래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자동이체 발견, 공동계좌, 15만 원, 시작 시점 5달 전, 합가 통보보다 한 달 앞선 시점, 조용히 저장하고 앱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 집 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면 자신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7년째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는 그 사이 메모를 2번 더 열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기억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인숙 씨와의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인숙 씨가 먼저 일어나 거실을 돌아다녔고 유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겼습니다. 인숙 씨는 드실 거예요? 물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이면 유나가 반찬을 만들었고 인숙 씨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드셨습니다. 태윤은 밥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구조는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부엌 냄비가 가스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물이 반쯤 졸아 있었고 불은 켜진 채였습니다. 인숙 씨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환기창을 열었습니다. 태윤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보내서 뭐가 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달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지난달 15만 원이었던 항목이 이번 달에는 150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10배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러 상세 내역을 열었습니다. 이체 날짜는 사흘 전. 수취인 계좌는 저번과 같은 번호.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잔액과 비교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금액을 바꿨다는 뜻이었습니다. 합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맞춰서 유나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매끄러운 설명이 나올 것이고 예민하다는 말이 다시 나올 것이고 유나는 또 말을 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이었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유나는 회사 근처 은행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번호는 12번이었고 현재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유나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냥 번호판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3번, 4번, 5번.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공동 계좌 연결 자동이체 해지 원하시는 거죠? 네.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체 출금 계좌가 고객님 단독명의 계좌라서 본인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실 수 있으세요? 유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어제 저녁 냄비 불을 끌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황당함이었고 지금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유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이체는 이미 출금된 상태라 환불 처리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생각보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신분증 내고 해지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가 풀리는지 유나도 몰랐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유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집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뜨고 한 입 먹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동이체 하나가 끊어졌을 뿐인데 선 하나가 다시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유나가 그어놓은 선. 이번에는 유나 쪽에서. 그러나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긴 사실을 태윤이 안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먼저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인숙 씨와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태윤의 말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체가 왜 안 됐어? 유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지했어요. 왜?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니까요. 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임시로 연결해 둔 거였어. 부모님 비용 정리되면 내 계좌로 옮기려고 했는데. 언제요? 곧. 유나는 물을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태윤을 봤습니다. 곧이 언제인지 몰라서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먼저 들어가 누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에게서 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는 옆방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게. 그게 아니라 형이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준서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끊기고 나서 태윤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숙 씨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 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시아버지는 찌개를 한술 더 뜨다가 멈췄습니다. 태윤은 어머니 갑자기 왜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체면이 이미 금이 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판이 움직이고 있었고 유나는 그 판 위에서 한 발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인숙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제가 할게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내준 것이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인숙 씨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선 소리였습니다. 나쁜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태윤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유나가 그동안 그 계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이제는 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도. 유나는 소파 등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거실이 자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넓어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발 물러난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가 처음부터 유나의 자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 한마디, 이체 해지 하나로 정리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태윤이 설계한 구조는 여전히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 태윤이 직접 날짜를 정한 자리, 어차피 합가도 했으니 겸사겸사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지니까요. 유나는 그날 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날짜들, 금액들, 이체 내역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5달치 15만 원, 이번 달 150만 원,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발신일, 합가 통보 시점, 연봉 인상 시점, 항목들이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메모 앱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메모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출력할 것 2가지. 저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집들이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태윤이 정한 날짜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달력을 한번 봤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준비는 또 유나의 몫이었습니다.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전날 밤 및 준비를 했습니다. 인숙 씨는 내가 도울게요라고 했지만 부엌에 두 사람이 들어가면 동선이 엉킨다며 거실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태유는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그게 그의 준비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구조 안에 자신을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들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인숙 씨가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자리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내일 손님들 오시면 바쁠 텐데 유나 씨가 회계 담당이니까 앞으로 집안 돈 관리도 맡아주면 좋겠어. 내가 숫자는 영 자신이 없어서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유나는 잠깐 인숙 씨를 봤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숫자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이 집 돈 관리를 맡아줘. 각자 생활비를 쓰는 집에서, 자동이체로 몰래 빠져나간 돈이 있는 집에서, 그 말은 착취 구조에 이름을 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역할로 확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유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출력할 것 2가지. 그 메모 아래의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내역서 5달치 15만 원과 이번 달 150만 원. 날짜별로 정리된 출금 기록. 두 번째, 전세 계약 종료 확인서 이메일 캡처. 발신일 2달 전. 합가 통보 시점과의 차이 명시.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반으로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오전 양가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인숙 씨, 준서 내외, 그리고 유나의 친정 어머니 서은주 씨와 오빠 내외. 거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유나의 친정 어머니는 들어오면서 부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그 눈이 무엇을 보는지 알았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읽는 눈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한 잔씩 돌았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음식이 맛있다고 했고 유나의 오빠는 태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숙 씨는 유나의 친정 어머니에게 딸을 잘 키우셨어요 라고 말했고 친정 어머니는 웃으며 두 분이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화기애애했습니다. 표면은 그랬습니다. 태윤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생활비 각자라서요. 부모님 합가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가볍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자랑도 설명도 아닌 그냥 대화 중에 흘려보낸 말. 여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구조가 잡혀 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체 알림이었습니다. 자동이체 완료. 150만 원. 유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길게도 짧게도 아닌 딱 한 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시에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접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구조가 잡혀 있다고 했죠. 유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웃음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숟가락 소리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2장의 종이와 핸드폰 화면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0만 원. 이체 완료. 자동이체 내역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발신일 2달 전. 준서가 먼저 화면을 봤습니다. 그 다음 인숙 씨가 봤습니다. 유나의 친정 어머니는 말없이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태유는 서류를 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짧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잠깐 관리 차원에서. 유나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150만 원이 나가는 게 관리예요? 태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설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끄러운 말을 꺼내기가 이번엔 어려웠습니다. 인숙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들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인숙 씨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의 발신일을 봤습니다. 2달 전, 합가를 통보받은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인숙 씨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 편을 들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태유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2장의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딸이 7년 동안 회계팀에서 키워온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차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나왔습니다. 숫자는 이미 보였습니다. 더 꺼낼 것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후식으로 준비해둔 과일 접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본인도 알아차릴까 말까 한 정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과일 드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바로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집들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설거지는 유나가 했습니다. 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인숙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먼저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유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가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었습니다. 태윤이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헹궜습니다. 부모님 비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계좌를 연결해 둔 건데 내일 얘기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자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태유는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그릇을 닫고 행주를 개어 개수대 옆에 올려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부엌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잠깐 그 불빛들을 봤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종이 2장을 올려놓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메모 앱을 처음 연 날부터, 은행 창구에서 손이 떨리던 날부터, 냄비 불을 말없이 끄던 날부터,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유나는 불 꺼진 부엌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그 어둠을 잠깐 봤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합가 준비 반차 이틀, 코인 빨래방 2번, 무거운 박스 옷장 위로, 손목 통증 사흘, 월말 마감 야근 밤 11시, 매일 저녁 식사 준비, 매일 설거지, 냄비 불 끄기, 장보기 12번, 그 옆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시간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환산했습니다.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적었습니다. 반차 쓰고 들어온 날 밤 잠 못 든 시간,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날 삼킨 말들, 파일명을 적을 차례였습니다.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4시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합가가 끝난 것은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인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말 아침, 아직 태윤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유나와 단둘이 부엌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맞겠어. 유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인숙 씨는 잠시 유나를 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인숙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 준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태윤이 짐을 날랐고 준서가 도왔습니다. 유나는 현관까지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숙 씨가 나가면서 유나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치듯 잡았다가 놓는 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온도를 기억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유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이 다시 두 사람의 집이 됐습니다. 넓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유는 돌아와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말수가 적었습니다. 각자 생활비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 없게 됐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날짜들, 금액들, 이체 내역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나서 삭제했습니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미리 출력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친정 어머니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집들이 날 그 눈이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읽는 눈. 돌아가면서 친정 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내 유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히고 나서 유나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 반차 쓰지 마. 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반차?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목을 건드렸습니다. 이불을 들고 빨래방에 갔던 날, 박스를 올리다 손목이 꺾이던 날, 회사 마감을 밤새 수습하던 날, 그 모든 날에 유나는 반차를 쓰거나 야근을 하거나 혼자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 유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가해자도 유나가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 안에서 각자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드러났고 드러난 자리에서 각자 선택을 했습니다. 인숙 씨는 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태유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유나는 기록을 지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리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유나는 뚜껑을 열어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불을 줄이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떴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무기가 됩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이제 집안에서도 알았습니다.